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입니다. 책으로 전하는 편지를 들으러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편지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전장터에 나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꿋꿋한 삶을 살아가는 네 자매의 이야기. 바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어린이 명작이나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로 보았을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당시 작은 아씨들 만화를 즐겨보던 터라 강아지의 이름을 네 자매 중 막내인 에이미로 짓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작은 아씨들과 관련된 추억 하나 있으실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작은 아씨들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가져온 이유는요. 작은 아씨들 1장이 이 네 자매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기도 하고 소소하지만 집에서 작은 연극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정겹고 따뜻해서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긴 책이라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1장만 들려드리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은 아씨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지에 대한 2장 부분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크리스마스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은 아씨들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자 놀이. 선물도 없는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 조가 양탄자에 드러누워서 투덜댔다. 가난한 건 정말 끔찍해. 매그는 자신의 낡은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한숨 지었다. 예쁜 걸 잔뜩 가진 여자애들도 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못 갖고 불공평해. 어린 에이미가 상처받은 듯 코를 훌쩍이며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에겐 부모님이 계시고 서로가 있잖아. 구석자리에 있던 베스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베스의 기운나는 말에 벽난로 불빛에 비친 네 사람의 앳된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조의 서글픈 말에 다시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잖아. 오랫동안 안 계시겠지. 조가 어쩌면 영원히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멀리 전장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모두들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침묵이 흘렀다. 매그가 분위기를 바꿨다. 어머니가 올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고 하신 이유를 다들 알잖니. 모두에게 힘든 겨울이 될 테니까. 어머니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즐기느라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소소한 희생은 할 수 있잖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해. 물론 나도 그게 힘들긴 해. 매그가 고개를 저었다. 갖고 싶은 온갖 예쁜 물건들이 떠올라서 아쉬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몇 푼 아낀다고 도움이 될까? 각자 1달러씩 모아서 주는 게 군대에 무슨 보탬이 된다고? 나도 어머니나 우리 자매들끼리 선물을 바라지 말자는데 동의하지만 온디네와 신트람은 꼭 사고 싶어.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거든. 책벌레 조가 말했다. 난 새 악보를 사려고 했었는데. 베스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벽난로 청소솔과 주전자 손잡이를 잡는 행주에게나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난 파보에서 만든 근사한 색연필 한 상자가 꼭 필요해. 에이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용돈 쓰임새에 참견하진 않으시잖아?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실 거야. 각자 원하는 걸 사서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자. 올 한 해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정도는 누려도 되겠지. 조가 사내아이 같은 자세로 신발 뒤축을 살피면서 외쳤다. 맞아. 정말 열심히 했어. 집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거의 하루 종일 그 끔찍한 애들을 가르쳤다고. 매그가 다시 볼멘 소리를 했다. 그건 내 고생의 절반도 안 돼. 신경질적이고 까탈스러운 할머니를 몇 시간씩 수발드는 일이 어떨 것 같아? 어찌나 끊임없이 닥달하고 불평하시는지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비명을 지르고 싶어질 정도로 괴롭다니까. 조가 질세라 덧붙였다. 불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난 설거지와 청소가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 같아. 짜증스럽기도 하고 손이 너무 뻐근해져서 한동안 피아노도 못 쳐. 베스가 거친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모두들 들었다. 다들 나만큼 고생하진 않을걸? 언니들은 못된 여자애들이 있는 학교에 안 가잖아. 수업 내용 좀 모른다고 괴롭히고 내 옷을 비웃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명예를 파손하고 내 코가 안 예쁘다고 창피를 준단 말이야. 에이미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파손이 아니라 훼손이겠지. 아버지가 피클병도 아니고. 조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아니까 그렇게 비아냥대지 마. 교양 있는 단어를 쓰고 어휘력을 늘리는 건 좋은 일이야. 에이미가 고상하게 말대꾸했다. 얘들아, 서로 쪼아대지 마.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돈을 잃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줘? 걱정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형편이 나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매그가 말했다. 일전에는 돈이 많은데도 늘 싸우고 걱정하는 킹씨네 애들보다 우리가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잖아. 그랬지, 베스. 정말 그렇긴 해.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잖아. 조의 말처럼 끝내주게 즐겁지. 조 언니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잘 쓰더라. 에이미가 양탄자에 길게 누운 조를 나무라듯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조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치마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놓고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마. 남자애 같잖아. 그래서 하는 건데? 난 무례하고 숙녀답지 못한 여자애들이 정말 싫어. 난 잘난 체하고 내숭 떠는 애들이 질색이야. 그러자 중재자 베스가 재미난 표정을 지으며 노래하듯 읊조렸다. 한 둥지에 사는 새들은 사이좋게 지내요. 날카롭게 오가던 음성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쪼아대기는 그대로 끝났다. 매그가 큰언니다운 태도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래, 둘 다 잘못했어. 조세핀, 남자애 같은 장난 그만두고 얌전하게 행동할 나이가 됐잖아?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키도 컸고 올림머리도 했으니 스스로 숙녀라는 걸 잊지 마. 나 숙녀 아니야. 올림머리로 숙녀가 되는 거라면 20살까지 갈래머리를 할 때야. 조가 발끈해서 망사 머리핀을 빼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길고 순많은 젓갈색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마치 양으로 불리면서 긴 드레스를 입고 곽꽃처럼 새침해 보여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소녀로 사는 것만 해도 지독하기 싫다고. 난 남자애들 놀이와 일이 좋고 걔들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두고두고 실망스러운데 지금은 특히 더 싫어. 아버지와 같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서 굶뜬 할머니처럼 뜨개질이나 하고 앉아있어야 하다니. 조가 뜨고 있던 푸른색 군용 양말을 들고 흔들었다. 뜨개질 바늘이 부딪혀 캐스터네츠 같은 소리가 났고 덜실이 방 건너편으로 굴러갔다.
가여운 조 언니, 어쩔 수 없잖아. 사내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우리 자매에게 남자 형제 노릇을 하는 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베스가 무릎을 베고 누운 조의 거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설거지와 청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손길은 거칠어지지 않았다. 매그는 설교를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에이미, 넌 너무 유별나고 새침해. 지금은 그 태도가 재미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러면 잘난 체 않은 멍청이로 보일 거야. 너무 고상한 척만 하지 않으면 친절한 태도나 교양 있게 말하려는 노력들은 좋아. 정말이지 네가 쓰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은 조의 비속어만큼이나 별로야. 조 언니는 말괄량이고 에이미는 멍청이면 난 뭐야? 응? 베스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물었다. 넌 귀염둥이지 다른 건 없어. 매그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베스는 온 가족이 사랑하는 귀염둥이니까. 어린 독자들은 마치 자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테니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간략히 묘사해보겠다. 바깥에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집안에서 벽난로가 탁탁 경쾌하게 타오르는 12월의 어느 해질녘. 내 자매는 응접실에 모여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양탄자는 색이 바랬고 가구들은 소박했지만 벽에 멋진 그림이 한두 점 걸렸고 벽감에 책이 가득 꽂혔으며 창가에 국화와 크리스마스 로즈가 피어서 평온한 가정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넷중 마거릿은 16살이고 아주 예뻤다. 통통하고 피부가 하였으며 눈이 크고 갈색 머리카락이 매끄럽고 풍성했다. 인매가 곱고 손이 하였는데 이 하얀 손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15살인 조는 무척 키가 크고 말랐으며 피부가 가무잡잡했다. 긴 팔다리를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허우적대며 다녀서 망아지가 떠올랐다. 인매가 야무지고 코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는 때로는 열정으로 타오르고 때로는 장난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사려 깊게 차분했다.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은 아름답다고 할 만한데 흘러내려서 성가시다며 망사 머리핀에 쑤셔넣곤 했다. 어깨가 동그스름하고 손발이 컸으며 헐렁한 옷을 아무렇게나 걸쳤다. 빠르게 여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고 싫어했다. 모두 베스라고 부르는 엘리자베스는 장밋빛 볼에 매끄러운 머릿결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13살 소녀였다. 수줍음이 많아서 목소리가 작고 웬만해서는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평온한 꼬마 숙녀라고 불렀는데 참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베스는 자기만의 행복한 세계에 살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정도의 모험만 감수했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막내지만 스스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파란 눈동자, 어깨에 늘어뜨린 곱슬한 금발, 창백한 피부와 호리호리한 몸매 덕분에 러시아 민화에 나오는 눈의 요정 같았고 언제나 몸가짐이 조신한 어린 숙녀처럼 처신했다. 내 자매의 성격은 차차 알아가도록 하자. 시계가 저녁 6시를 알렸다. 베스가 벽난로 앞을 치우고 실내화 한 켤레를 가져와 데웠다. 자매들은 실내화를 보자 어머니가 곧 오신다는 생각에 얼굴이 환해졌다. 매그는 설교를 중단하고 등불을 밝혔고 에이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락의자에서 일어났다. 조는 고단함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 실내화를 불에 더 가까이 두며 중얼거렸다. 너무 낡았네.
새 실내화가 필요하겠어. 내 돈으로 사드리려고. 베스가 대답하듯 말하자 에이미가 지지 않고 외쳤다. 아니야, 내가 살 거야. 내가 맞으니까. 매그가 말문을 열었지만 조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지금은 내가 가장 역할이니까 실내화는 내가 사야 해.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내게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하자. 각자 어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거야. 우리를 위한 선물 말고. 베스의 현명한 중재에 조가 감탄했다. 역시 귀염둥이답네. 그럼 뭘 살까? 다들 진지한 고민에 잠겼다. 잠시 후 자기 예쁜 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매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은 장갑을 사드려야겠다. 새 실내화가 가장 필요하실 거야. 조가 외쳤다. 난 가장자리를 감침질한 손수건을 드려야지. 베스가 말했다. 난 작은 향수를 살래. 어머니는 향수를 좋아하시잖아. 별로 안 비쌀 테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돈도 남을 거야. 에이미가 말했다. 선물을 어떻게 드릴까? 매그가 물었다. 전부 다 탁자 위에 놔두고 어머니를 모셔와서 풀어보시게 하자. 우리 생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 조가 대답했다. 난 생일에 왕관을 쓰고 큰 의자에 앉아있을 때 너무 긴장돼. 한 명씩 다가와서 입 맞추며 선물을 주는 건 좋지만 모두가 내가 선물 푸는 걸 지켜보는 건 불편해. 베스는 저녁에 먹을 빵을 구우며 얼굴도 함께 달아올랐다. 조는 잔뜩 들떠서 고개를 쳐들고 뒷짐을 진 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우리 선물을 사는 척해서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언니, 내일 오후에 선물을 사러 가야겠어. 크리스마스 날 밤에는 연극 공연 때문에 할 일이 많잖아.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난 연극 그만할래.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하지만 매그는 멋진 무대 의상을 입고 하는 연극을 어린애들 못지않게 좋아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조가 말했다. 바닥에 끌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금세 종이로 만든 장신구를 하는 한 언니는 그만두지 못해. 게다가 언니가 제일 연기를 잘하잖아. 언니가 그만두면 모든 게 끝이라고. 자, 오늘 밤에도 연습해야 해. 에이미, 기절하는 장면 좀 맞춰보자. 부지깽이처럼 뻣뻣하던데. 어쩔 수 없어. 난 누가 기절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언니 말대로 힘을 빼고 풀썩 쓰러졌다가 멍드는 것도 싫단 말이야. 살살 쓰러져도 되면 바닥에 쓰러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자 위로 우아하게 쓰러질 거야. 휴고가 권총을 들이대도 못해. 에이미가 대꾸했다. 연기에는 소질이 없지만 체격이 작아서 남자 주인공을 보고 비명 지르는 역할에 잘 어울렸다. 이렇게 해봐. 두 손을 꼭 맞잡고 비틀비틀 방을 걸어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치는 거야. 으악! 로데리고! 구해줘요! 어서요! 조가 오싹할 정도로 극적인 비명을 지르며 걸었다. 에이미가 따라했지만 손을 뻣뻣하게 앞으로 내밀고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이었다. 에이미가 외치는 악 소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는 비명이 아니라 핀에 찔려서 내지르는 소리 같았다. 조는 절망이라는 듯 신음했고 매그는 한껏 웃음을 터뜨렸다. 베스는 이 웃음 광경을 구경하다가 빵을 태웠다. 연습해도 소용없겠어. 실제 공연에서 최선을 다해봐. 관객들이 야유해도 내 탓은 하지 말고. 자, 이번엔 언니 차례야. 이번 연습은 순조로웠다. 돈 페드로는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는 두 쪽짜리 연설문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해냈다. 마녀 하가르는
한 솥 가득 두꺼비를 끓이며 섬뜩하도록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웠다. 로데리고 역시 용감하게 사슬을 끊었고 휴고는 비소를 삼키고 학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회황과 고통 속에 죽었다. 죽은 악당이 일어나 팔꿈치를 문지르는데 매그가 탄성을 내질렀다. 지금까지 한 연습 중에 최고야. 조 언니, 어쩜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연기도 잘하는지 셰익스피어가 따로 없어. 자매들이 모든 면에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베스조차 감탄했다. 조가 멋쩍어 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오페라의 비극, 마녀의 저주가 제법 괜찮기는 하지만 난 맥베스에 도전해보고 싶어. 우리 집 마루나 천장에 벤코어가 드나들 문만 있다면 말이야. 살해 장면을 연기해보고 싶거든?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단검인가? 조가 전에 본 유명한 비극 배우처럼 눈을 굴리며 허공에 주먹을 쥐고 대사를 읊었다. 아니, 난로에 빵 굽는 포크잖아. 그 끝에 찍힌 건 빵이 아니라 어머니 실내화고. 베스는 연극에 푹 빠졌구나. 조가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진지하게 취하고 베스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자 매그는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언제나처럼 한바탕 웃음으로 연습이 끝났다. 우리 딸들이 즐거워하니 기쁘구나. 현관에서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다. 배우와 관객들은 돌아서서 다부진 체격의 여인을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묻는 듯한 자애로운 표정이 정말 보기 좋았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자식들에게 어머니란 아름다운 존재인 법이라 자매들은 회색 망토를 걸치고 유행진한 보닛을 썼어도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여자라고 생각했다. 얘들아, 오늘 하루 어땠니? 내일 보낼 9호 물품 상자들을 준비하느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 먹으러 못 왔단다. 베스, 방문객은 없었니? 매그, 감기는 좀 어때? 조, 무척 피곤해 보이는구나. 막둥이, 와서 엄마에게 뽀뽀해주렴. 마치 부인은 어머니들이 늘 하는 질문을 하며 젖은 옷과 신발을 벗고 따뜻하게 데워진 실내화를 신었다. 그런 다음 안락의자에 앉아 에이미를 무릎에 앉히고 바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준비를 했다. 딸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식사 준비를 했다. 매그는 식탁에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조는 장작을 가져오고 의자를 놓았는데 손대는 것마다 떨어뜨리고 뒤엎어서 덜커덕 소리가 요란했다. 베스는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거실과 주방 사이를 오갔다. 그러는 내내 에이미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자 마치 부인이 유독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너희에게 줄 게 있단다. 모두의 얼굴에 한 줄기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스쳤다. 베스는 뜨거운 빵을 든 것도 있고 박수를 쳤고 조는 냅킨을 위로 던지며 환호했다. 편지다, 편지! 아버지 만세! 그래, 장문의 반가운 편지가 왔단다. 아버지는 잘 계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쓰셨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이 담긴 온갖 축복의 말을 전했고 특별히 너희에게 당부하는 말도 쓰셨어. 마치 부인이 보물이 들어있다는 듯이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조가 재촉했다. 빨리 먹자. 에이미, 새끼손가락 이상하게 구부리지 마. 음식 앞에 두고 우아 떨지도 말고. 하지만 조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차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렀고 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버터 바른 면이 양탄자 위로 떨어졌다. 베스는 그만 먹고 살그머니 빠져나가
늘 앉는 그늘진 구석에 앉아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쁜 선물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다. 나이가 많아서 징병 대상도 아니고 전투에서 싸울 정도로 체력이 좋지도 않은데 종군 목사로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가시다니 정말 대단하셔. 매그의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도 군악대에서 북을 치거나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간호사로 참전해서 곁에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가 괴로운 듯 탄식했다. 막사에서 자고 맛없는 음식만 먹고 주석잔으로 물을 마시는 건 분명 끔찍할 거야. 에이미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실까요? 베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프신 게 아니라면야 여러 달이 지나야겠지. 아버지는 계속 군에 있으면서 맡은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실 거야. 그러니 소임을 다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시라고 아버지를 재촉하지 말자. 이제 함께 편지를 읽을까? 모두 벽난로가에 모였다. 어머니가 안락의자에 앉자 베스는 어머니 발치에, 매그와 에이미는 양쪽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조는 뒤쪽에 기대어 섰는데 편지에 감동해서 동요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토록 힘든 시절에 쓴 편지, 특히나 아버지들이 집으로 보낸 편지는 감동적이기 마련이다. 이 편지에도 어떤 고난을 견디고 어떤 위험에 맞닥뜨렸으며 향수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다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응원과 희망이 담겼고 병영생활, 행군, 군대 소식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가득했다. 끝부분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집에 있는 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내 사랑과 입맞춤을 전해줘요. 날마다 생각하고 밤마다 기도한다고. 언제나 애들의 사랑이 가장 큰 위안이 된다고 얘기해줘요. 다시 만나려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힘든 나날을 허투루 보내지 말자는 말도 꼭 해줘요. 애들은 내가 해준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해내며 내면의 적과 용맹하게 싸워 훌륭하게 자신을 이겨내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작은 아씨들이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리라 믿어요. 이 대목에서 모두 훌쩍거렸다. 조는 코끝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창피하지 않았고 에이미는 곱슬머리가 헝클어져도 개의치 않고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외쳤다. 난 이기적인 아인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돌아와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될래요. 우리 모두 그래야지. 난 외모만 신경 쓰고 일하기 싫어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매그도 흐느끼며 말했다. 난 아버지가 작은 아씨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제멋대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을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곳에서 할 일을 해야지. 하지만 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집에 머물며 성질을 죽이는 일이 남북은 한둘을 상대하는 일보다 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베스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푸른색 군용 양말을 들더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부터 하겠다는 듯이 뜨개질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1년이 지나 행복한 때가 왔을 때 아버지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겠다고 다짐했다. 마치 부인이 침묵을 깨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 하던 철로역적 놀이 기억하니? 내 잡동사니 가방을 짐 보따리처럼 등에 지고
모자, 지팡이, 두루마리 종이를 챙겨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잖니. 멸망의 도시라고 부르던 지하실에서 출발해서 온갖 좋아하는 물건을 모아 천상의 도시로 꾸며둔 지붕까지 올라갔었는데. 정말 재밌었죠. 특히 사자들을 지나 아볼로온과 싸우고 도깨비가 사는 계곡을 지날 때요. 조가 환호하자 매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 진보다리를 내려서 아래층으로 굴려보낼 때 기뻤어요. 꽃과 나무를 모아두고 예쁜 물건을 모아둔 평평한 지붕으로 다 같이 나가서 햇볕을 쬐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었죠. 베스는 즐거운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미소를 지었다. 난 지하실과 어두운 입구가 무서웠던 거랑 지붕에서 먹은 케이크와 우유가 맛있었던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젠 너무 나이가 들어버려서 그런 놀이를 다시 할 수는 없겠네요. 에이미가 12살밖에 안 됐으면서 어린애들 놀이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얘야, 이 놀이는 나이와 상관이 없단다. 사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이 놀이를 하고 있거든. 자, 짐이 여기 있고 길이 앞에 펼쳐져 있어. 선함과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안내해서 수많은 고난과 실수를 극복하고 진정한 천상의 도시에서 누리는 평화로 이끈단다. 자, 나이 어린 순례자들아. 순례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놀이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자. 정말요, 어머니? 우리 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꼬마 숙녀 에이미가 물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베스만 빼고 다들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방금 말했잖니. 베스에게는 아직 짐이 없는 것 같구나. 저도 있어요. 제 짐은 설거지와 청소, 좋은 피아노를 가진 여자애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웃음이 날 만큼 사소한 짐이었지만 베스가 심하게 상처받을 것을 알기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매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바로 이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철로역정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야. 착하게 사는 건 아무리 마음먹어도 어렵고 자주 있는 데다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떠올리며 각오를 다지는 거야. 오늘 밤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어머니가 도움씨처럼 끌어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크리스천처럼 안내서가 필요할 텐데요. 그건 어쩌죠? 조가 매일 의무에만 충실했던 지루한 일상에 약간이나마 낭만이 더해지겠다는 기대에 들떠서 물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베개 밑을 살펴보렴. 안내서가 있을 거야.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해나가 식탁을 치우는 동안 자매들은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다음 각자 반지꼬리를 꺼내 바늘을 재빨리 눌리며 마치 대고모에게 선물할 얇은 이불을 만들었다. 재미없는 바느질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매들은 조의 발상대로 긴 솔기를 넷으로 나누어 각각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라고 불렀고 각자 맡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훌륭하게 바느질을 해냈다. 9시가 되자 자매들은 일손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그렇듯이 노래를 불렀다. 낡은 피아노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베스뿐이었다. 베스는 누렇게 바랜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며 다 같이 부르는 단순한 노래에 기분 좋은 반주를 했다. 목소리가 플루트 같은 매그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합창단을 이끌었다. 에이미는 귀뚜라미처럼 찌르르 소리를 냈고
조는 곡조를 제멋대로 틀리게 불렀고 떨리는 소리를 내 구슬프기 짝이 없는 노래를 망치게 일쑤였다. 자매들은 반딱반딱 작은 별이라고 혀 짧은 소리를 내던 시절부터 늘 이렇게 밤마다 노래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어머니 덕분에 노래는 집안의 전통이 되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종달새처럼 노래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밤의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리도 바로 그 쾌활한 노랫소리였다. 자매들은 다 자랐어도 그 친숙한 자장가를 듣고 싶어 했다.